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이번 주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 관련 뉴스 5개를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 시리아 등에서 나토와 군사적 충돌을 예고해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고 믿고 있던 전 세계인들은 이번에는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어서 세계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타스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나토의 직접 충돌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커진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 우려는 최근 시리아 상공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 전투기가 이달 여러 차례 시리아 상공에서 미군 무인기에 플레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항상 어떤 시나리오에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는 한때 미국 측의 주도로 이러한 충돌을 막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한 바 있다.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직접 소통하면서 어떤 위기 상황에도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서 서방 주요 언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 수복을 위한 반격에서 이 2달 가까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가운데 병력을 추가 투입해 전선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심각한 상황 변화는 없다. 이는 적이 전투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공격 부대를 철수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라며 그들은 인력과 장비에 모두 크게 손실을 봤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4일 이후 우크라이나가 전차 413대와 장갑차 1300대를 잃었으며 크림대교가 공격받은 이후 예방 차원에서 공습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 내놓은 평화 중재안에 대해서는 중국의 계획 등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탐색하기 위한 과정의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포로 교환과 인도주의적 문제 등 일부 조항이 이미 이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휴전하기 어려웠다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다음 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이 브릭스 정상회의에 대면 참석하지 않고 화상으로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모든 동료, 즉 브릭스 정상들과 접촉 중이라며 지금 러시아에 있기보다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자신이 긴급 체포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는 왜 갑자기 시리아에서 나토와의 전쟁을 선포했을까요? 시리아 내전 초기부터 러시아와 이란이 시리아 정부를 지지했지만 이란과 달리 러시아는 군사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시리아 내 ISRL은 러시아에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인 푸틴을 건드리는 바람에 제대로 열받은 푸틴은 시리아 군사 개입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 9월 30일부터 시리아 내전에 러시아가 개입까지 하면서 이 군장률부터 최신 무기까지 실전에 배치까지 해버렸으니 혈맹급 국가가 되어버린 셈이죠. 2017년 3월 10일에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의 타르투스 기지를 확장, 현대화하는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게다가 바샤르 아라사드는 내전이 터진 이후에는 주변 나라나 서방국에 고립을 당하면서 정상회담도 못했는데 유일하게 정상회담을 한 상대가 바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입니다. 이후 시리아가 이 뒤에시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판단되자 러시아 측은 시리아 내 러시아군을 일부 철수시켰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영국, 프랑스와 함께 시리아를 공습하면서 결국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시리아에 S-300 미사일 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러시아는 시리아에 S-300 방공 미사일을 무상 공급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와 시리아는 혈맹국으로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현재 시리아는 러시아의 종속국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시리아에는 러시아어 학교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세워졌고 현재는 시리아인들 대부분이 러시아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혈맹이 되어버린 시리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다며 심지어 러시아에 시리아군 용병까지 보내 러시아를 돕고 있습니다. 시리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4만 명의 용병을 보냈습니다. 18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는 러시아에 용병 4만 명을 보냈습니다. 가디언은 시리아가 모집한 병사들은 국가 지원을 받는 가장 큰 규모의 용병일 것이라며 이들이 수요일 내에 우크라이나 전방에 배치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내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리아군은 바로 위의 국경을 마주한 터키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북서부에서 터키군과 시리아군이 직접 충돌이 날로 격화되는 가운데 시리아군의 전날 공습으로 터키군 33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했다고 시리아와 국경을 접한 터키 남부 하타이주의 라흐미 도안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터키는 1952년 나토에 가입해 70년 회원국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적인 나토 회원국입니다. 나토 회원국이 공격받는 순간 나토군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나토군과 미군까지 개입해 시리아를 러시아의 종속국이 되는 것으로부터 구원해주고 시리아가 자주 독립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더 이상 러시아에 휘둘려 엉뚱한 나라를 공격해 자기 자신들을 고립시키고 가난하게 만드는 행위를 멈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와 러시아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일부 시리아 정부 고위 관리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푸틴은 나토군과 미군이 시리아에 군사를 보낸다면 러시아가 시리아에 러시아군을 보내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때문에 이 푸틴이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이 터키와 시리아 주변국인 이라크에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수출했고 그 결과 더 이상 시리아가 터키를 공격하지 못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시리아로 군사조차 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터키가 조용히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하고 있었습니다. 주 터키 한국 대사는 훈련용 비행기, 전차 등 한국 방위산업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바로 터키입니다. 라며 터키 정부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칸 카르데시, 즉 피를 나눈 형제라며 반겨준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터키는 한국에서 이전받은 K2 전차 기술을 기반으로 자국산 알타이 전차를 새로 제작했고 이것이 잭팟을 터뜨렸다며 한국에 너무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산 무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터키는 앞으로도 한국산 무기를 계속해서 사들일 것이라 전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터키가 한국의 다연장 로켓, 하늘을 전부 로켓으로 뒤덮어버린다는 의미를 가진 천무를 대규모로 배치해 러시아가 시리아군을 지원해 터키를 공격할 것을 대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공군은 시리아에 도착도 하기 전에 전부 격추됩니다. 한국이 만들어낼 놀라운 기적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최근 미군과 호주군의 합동 군사훈련 중에 호주군 헬기가 추락해 승무원 4명이 실종됐습니다. 호주 언론과 CNN,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군 MRH-90 타이판 헬리콥터가 현지 시간 28일 밤 10시 30분 호주 휴양지인 해밀턴 아일랜드 인근에 추락했습니다. 호주군 구조팀은 현지 시간 29일 아침 바다에서 MRH-90 타이판 헬리콥터의 잔해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RH-90 타이판 헬리콥터는 유럽제 헬기로 유럽에선 NH-90 다목적 헬리콥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잦은 고장과 사고에 화가 날 대로 나버린 호주는 더 이상 유럽과 계약을 하지 않고 안전하고 성능도 최고인 한국산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혀 유럽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화가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을 제치고 호주 정부와 2조 원 규모의 장갑차 공급 계약을 따내게 됐다고 호주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패트릭 콜로이 호주 군수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화 디펜스 측에 전화를 걸어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 129대를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디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번 계약이 약 24억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676억 원 규모라며 독일 라인메탈의 입찰가가 더 낮았지만 성능 면에서 한화의 레드백 장갑차가 라인메탈의 링스 장갑차보다 훨씬 더 나았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한화를 선택하면서 독일 라인메탈의 브리즈번 공장이 2026년에는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졌으며 호주의 장갑차 역수출 계획 역시 무산될 수 있다고 디 오스트레일리아는 보도했습니다.
즉 이제는 한국산이 유럽산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팔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심지어 한국산이 유럽산 무기보다 비싼데 성능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좋다 보니 한국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원래 중국은 대만을 2027년 정도에 침공하려 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CIA 국장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능력을 갖출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여기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첫 번째 시험 때는 러시아의 독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에 따른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협, 중국의 장기적인 도전 같은 우리의 전략적 경쟁자들에 의해 제기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4년이나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대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만 침공 시기에 대한 내용이 담긴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의 기밀 문서가 유출되자 이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만 자유시보 등 언론은 17일 러시아 인권운동가 블라디미르 오세츠킨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의 기밀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안보 전문가 크리스토 그로제프는 FSB 전 현직 직원 2명에게 이를 보여줬고 이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FSB 동료가 작성한 것이라 답했습니다. 올 가을이면 불과 당장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대만은 미국이나 프랑스 등으로부터 무기를 전부 수입했습니다. 프랑스는 샤를 드골 대통령 재임 때인 1964년 미국과는 다른 노선의 독자 외교를 추진하면서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대만과는 단교했었는데요. 1991년에 6척의 라파이어트급 호위함을 대만에 깜짝으로 판매하더니 1년 뒤인 1992년에 미라주 전투기 60대를 한 번에 판매해 중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중국이 프랑스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했고 프랑스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1994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최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대만군은 프랑스의 방산기업 DCI로부터 8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328억 원 상당 규모의 다계 미사일 교란장치 발사기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이 발사기는 대만이 1991년 프랑스로부터 사들인 6척의 라파이에트급 호위함에 장착하기 위한 것으로 적이 미사일 공격을 가해오면 교란장치를 발사해 공격을 회피하는 방어무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프랑스의 중국과의 관계를 해치기 싫다면 대만과의 계약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우리는 대만과의 모든 무기 판매나 군사 교류에 반대한다면서 프랑스의 대만으로의 무기 수출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프랑스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는 입장을 AFP통신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계약이 중국과 프랑스의 양자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전처럼 프랑스와 단교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단교하는 순간 프랑스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프랑스의 삼성이라 불리는 LVMH, 루이비통, 불가리, 지방시, 셀렌, 켄조, 디올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럭셔리 브랜드를 전부 보유하며 프랑스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이 LVMH 그룹은 최근 중국에서의 판매 성장을 통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의 판매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가장 높습니다. 압도적이죠. 프랑스에서 판매보다 5배 정도나 더 많습니다. 중국이 프랑스의 명품 수입을 금지시켜버리는 순간 LVMH 그룹의 주가는 대폭락을, 프랑스 경제 전체가 박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프랑스는 대만에 실제로 무기를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은 좀 더 적극적입니다. 미국이 비상시 의회의 동의 없이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예산 사용 권한으로 하나 4,400억 원 규모의 사상 첫 대만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중국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0일 로이터 통신과 대만 중앙통신사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8일 3억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400억 원 어치의 군장비와 용역, 훈련을 대통령 사용 권한 이 PDA를 활용해 지원한다는 내용의 대대만 군사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제공될 무기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휴대용 방공 미사일, 그리고 정보 및 감시 능력,
총포와 미사일 등이 대만에 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MQ-9 리퍼 드론 4대가 대만에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제너럴 어타믹스가 개발한 이 드론은 표적 위 15km 상공 위에서 24시간 넘게 머물 수 있고 정찰과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대형 무인기입니다. PDA는 비상시 의회 승인 없이도 미국의 무기와 군사장비 재고로 타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권한으로 미국은 지금까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30차례 이상 PDA를 발동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한 제3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생산과 의회 승인 등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생략할 수 있는 제도다 보니 이 PDA를 활용할 경우 계약 및 의회 승인까지 마치고도 대만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당량의 미국 무기들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의회에선 이런 적체량이 190억 달러 약 24조 원어치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이번 패키지는 PDA를 통해 미국이 대만으로 장비를 보내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는 미국은 오랫동안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 유럽의 안보를 지키는데 핵심적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는 데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라며 이번 PDA로 미국은 처음으로 대만을 미군 장비 비축분으로 무장시키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앞선 논리를 발전시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연계는 대만을 화약통으로 만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천비나 중국 공무원 대만 사무판 공실 대변인은 29일 밤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이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진당 당국은 대만 독립이라는 분열된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의 의지에 독립을 도모하거나 무력으로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의 무기 판매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라며 그들의 행동은 대만을 화약통과 탄약고로 만들고 대만 해협에서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고 민진당이 계속 이 길을 고집한다면 청년들은 총알바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도 성명을 내고 중국은 미국의 대만 군사 지원을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미국은 대만 해협의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새 요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장 한두 달 안에 미국이 대만의 무기를 절대 못 보냅니다. 앞으로 한두 달 뒤인 가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기밀 문서가 유출되면서 대만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만이 미국산 무기를 주문하면 미국이 이를 만들기 시작하고 대만까지 보내는데 최소 8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까지도 걸립니다. 그런데 대만에게 주어진 시간은 최대 2달, 불가능하죠. 유일하게 가능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로이터는 29일 세계 최대 무기 거래처가 되려는 한국의 질주 속으로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로이터는 한국 무기 산업계의 속도감과 생산 능력에 경탄했습니다. 최근 한국이 폴란드에 보내기로 한 무기들 가운데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대가 계약 체결 몇 달 만에 인도됐고 이후 탱크 5대와 곡사포 12대가 추가로 인도됐습니다. 반면에 헝가리가 2018년 독일에 주문한 레오파르트 탱크 44대 가운데 아직 한 대도 인도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지적했습니다. 유럽의 방산업체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몇 년 걸릴 일을 한국은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해낸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울의 한국항공우주산업본부장은 북한과 지속적인 긴장관계 덕분에 남한 무기 생산 라인이 가동되고 무기들도 긴장 국면 속에서 개발, 테스트,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미국과 나토의 무기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설계된 것 역시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해온 대만 입장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미국 무기 시스템과 호환되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성능도 훨씬 좋은데 가격까지 저렴하고 기존 무기들과 호환까지 되다 보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대만 전 국민들에 알려지자 혐한으로 뒤덮였던 대만에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혐한의 대표 나라 대만에서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인데요. 대만에서 역사상 최초로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타이완 웹툰 시장의 1위와 2위 플랫폼이 모두 한국 기업입니다. 한국이 한 웹툰 작품은 타이완에서만 2천만 번 이상 조회됐고 연재가 끝난 한국 작품도 여전히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한국 게임 회사가 게임을 출시하기만 하면 대만에서 무조건 1위. 이외에도 한국 드라마나 K-팝 가수들의 인기는 대만 역사상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중국이 한국을 향한 반도체 핵심 소재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겠다며 중국이 이를 직접 시행에 옮긴 것인데요. 갈륨은 화합물 전력 반도체 등 미래 반도체에 주로 쓰이며 게르마늄은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이 중요한 존재들이죠.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더 최악인 것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갈륨과 게르마늄을 비축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중국의 수출 규제는 게르마늄과 갈륨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9일부터는 드론 관련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도 시작하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현재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에서 꼭 필요한 재료들을 무자비로 전부 수출 규제해버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온갖 보복 조치를 다 해놓고 너무나 뻔뻔하게 중국은 한국을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소재 및 광물 기업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간축법을 우회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 중국산 핵심 광물이나 부품을 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이 세액공제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 미국의 IRA 조항을 피하기 위해 한국 기업과 손잡거나 한국에 공장을 짓는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미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4개월간 중국 배터리 관련 기업 5곳이 한국에 총 40억 달러, 약 5조 1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중국 기업도 전북 새만금에 공장을 지으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IRA의 우려 국가 및 자유무역 협정, 이 FTA 조항 때문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한 배터리용 광물 및 부품을 일정 비율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상 중국을 가리키는 우려 국가의 광물이나 소재 비중이 클수록 보조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은 이 같은 IRA 조건을 충족할 생산기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이가 없죠. 반도체 수출 규제로 한국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더니 중국산 배터리를 미국에 팔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수출 규제로 받는 한국의 경제적 타격을 압도할 만한 초대박 선물을 미국이 한국에 주겠다는 깜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미가 제48차 방산기술협력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 회의에서 미국이 연 700조 원 미 군수시장을 한국에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협정이 최종 한국 방산업체가 연간 700조 원의 미군 군수물자 조달 시장과 연간 2,000개에 달하는 미군 첨단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고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협정 체결 시 국산 부품은 미국산 부품으로 인정받아 미국산 우선구매법의 미국산 부품 의무 사용 규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 미국산 우선구매법은 완제품의 미국산 부품을 55%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낙찰자 선정 시 최종 비용의 50%의 할증료를 물도록 하고 있고 2029년에는 미국산 부품 사용 기준은 75%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이번에 맺은 협정은 한국에 매우 중요한 일로 미국과 이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는 사실상 미국의 무기 판매를 하지 못합니다. 700조짜리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셈이죠. 미국은 이미 무기 최대 수출국입니다. 웬만큼 뛰어나지 않고서야 절대로 다른 나라 무기를 사는 일이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것은 이미 많은 미국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한국산 무기가 미국산을 압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000년대부터 세계 방위산업 시장을 적극적으로 두드려온 한국이 미국 등 시장 선정 국가들과 직접 경쟁하는 대신 값비싼 미국 장비를 구매하기 어려운 나라에 대안을 제공하는 전략을 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폴란드는 주어진 예산으로 F-35보다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FA-50을 선택했고 미국 M1 전차보다 덜 비싼 K2 전차를 사려고 한다라며 폴란드가 구매한 K9 자주포는
미국이 아직 실질적인 경쟁품을 내놓지 않은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미국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폴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나토 회원국이라면서 한국이 나토 회원국에 무기를 판매한다는 것은 한국산 무기체계가 그만큼 발전됐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산 무기 수출 소식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인 매체 CNN의 앵커는 생방송 도중 갑자기 한국의 군사무기를 극찬하며 한국산 무기는 이미 미국산보다 성능은 더 좋아졌다. 그런데 가격까지 더 저렴하다. 앞으로 누가 미국산 무기를 사겠는가? 미국산 무기를 사는 것은 멍청한 일이 됐다라며 한국산 무기를 극찬했습니다. 바이든이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180도 바꾸며 한국에 초대박 선물을 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약 1년 앞으로 앞두고 바이든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유세에 나서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의 경제가 대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뭘 해냈는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바이든이 내린 결단은 미국 내에 있는 수많은 한류 팬 미국인들의 표라도 잡겠다는 것입니다. 한류 팬들을 공략하는 것은 바이든이 처음 쓰는 전략이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전략은 매우 유명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한류 팬들의 수가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필리핀 대선에서 두테르테 딸 사라 부통령 후보는 대통령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와 짝을 이뤄 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가 대통령 후보로 이 두테르테 딸 사라는 부통령으로 한 팀을 이뤄 선거에 출마했는데요. 사라 두테르테는 자신이 한국의 아이돌 그룹 BTS 음악을 매일 듣는다고 전하며 유세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소주 한 잔을 마시며 한국 노래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푼다고 말하며 K-POP 팬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덕분에 이 둘은 대통령과 부통령에 각각 당선되는 등 필리핀 내 한류 팬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입증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후보도 이렇게 필리핀에서 한국어로 된 전광판을 내걸며 자신을 뽑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이 우리로서는 매우 신기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 전세계 한류 팬 수는 1억 5,660만 명에 달했는데요. 그 중에 미국이 1,8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때가 2년 전이고 최근에 한류 팬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미국 내 한류 팬 수는 최대 3천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한국을 매우 호감 국가로 꼽은 미국인 수가 1억 명에 달하기 때문에 미국인 유권자 1억 6천만 명 중 사실상 대부분이 한국으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습니다. 바이든은 한국에 초대박 선물을 주고 자신은 이 많은 한류 팬들로부터 표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에는 한국말만 쓰는 마을까지 생겨난 것으로 알려져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최대 도시 이 미네아폴리스에서 차를 타고 북서쪽으로 4시간을 달리면 이 베미지라는 작은 도시가 나옵니다. 바로 이곳에 한국어 마을이 있는데요. 이름은 숲속의 호수입니다. 미국인 학생들은 이곳에서 지내면서 무조건 한국어로만 말해야 합니다. 모든 간판과 안내문은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 기상 당번을 맡은 학생들은 진과 꽹과리를 들고 학생들을 깨웁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전통입니다. 이웃 강당에 모여 큰 소리로 오늘 하루 종일 한국말만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외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학생들의 한국어 배우기는 형식도 정해진 시간도 없습니다.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한국어 질문에 대답해야 하고 자신들이 먹을 음식이 무엇인지 이름을 2-3번씩 외치고 먹습니다. 필요한 물건이나 간식을 살 때도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달러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원화로 환전을 해야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어는 생활이고 놀이입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이어지는 학생들의 총극은 상황극의 연속으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말을 익히다 보면 글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4주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짧은 글짓기가 가능합니다. 태권도, 부채춤, 서예, K-POP 댄스 등 한국의 문화체험은 동아리처럼 운영됩니다. 특히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4주 과정을 마치면 고등학교 언어 과목의 1년 과정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곳 마을은 빈자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로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죠.
네 번째 뉴스입니다. 2000년 5월 7일부터 무려 23년 넘게 집권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본래 소련 시절 KGB 소속으로 근무하던 정보요원 출신으로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정계에 진출하여 상트페테부르크의 부시장직과 보리스 옐친 정권의 총리직을 역임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로 사퇴한 이후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 대행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듬해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민주주의에 따른 러시아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가 원수이지만 다수의 부정선거 의혹과 정적들을 암살한 의혹, 집회 및 언론 탄압 행적으로 인해 이전부터 사실상 독재자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내 푸틴의 지지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지난 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76%라는 말도 안 되게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또 한 번 러시아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요. 영국 더 타임스는 예정된 단선이었지만 압도적인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재자란 평가를 받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국민 사이에서 이처럼 높은 인기를 누리는 비결로는 경제적 성과가 꼽힙니다. 푸틴 대통령이 처음 정권을 잡았던 2000년 러시아 경제는 엉망이었습니다. 1991년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옛 소비에트 연방 해체를 선언한 이후 러시아는 시장 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1998년 루블화는 폭락했고 대부분 러시아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14년간 경제는 안정됐습니다. 이 기간 국민의 가처분 소득은 7배 증가했습니다. 고유가 덕분에 경제는 성장세를 누렸고 러시아는 주요 7개국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인기 뒤엔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인 논리입니다. 소련 붕괴 이후 냉전 시기에 미국과 나눠 가졌던 슈퍼파워 지위를 반납하면서 러시아인들의 상실감은 컸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크라이나가 영구적으로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14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달여 만에 푸틴의 지지율은 80%대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스트래트포는 크림반도 병합으로 러시아인의 자신감을 되살려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저유가와 서방의 제재 여파로 2015에서 2016년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때도 푸틴 지지율이 타격을 입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정치학자 드미트리 오레시키는 독일 공영 ARD-TV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의 인기 비결에 대해 군사력을 강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이 세계의 군사적, 전략적 과제를 지원하는 일에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러시아인은 푸틴 대통령을 미국에 맞서 저항하고 싸우며 러시아를 드러내주는 인물로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푸틴의 지지율이 80%에 육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푸틴은 자주 러시아 언론들을 모두 크렘린궁으로 초대해 생중계를 통해 국민과의 대화라는 생방송 질의응답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우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놀라운 점은 한 번 생중계가 무려 5시간에 육박합니다. 이 생방송 도중 러시아 국민이라면 아무나 질문을 할 수 있고 푸틴이 이에 직접 답하고 해결 방안까지 그 자리에서 직접 내주는 자리입니다. 지난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 TV 라디오 생중계된 연례 국민과의 대화에서 4시간 동안 68개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무려 4시간 47분 동안 85개의 질문에 답했던 지난 2013년의 기록을 깨지는 못했지만 환갑을 훌쩍 넘긴 64세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믿기 어려운 체력과 지력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질문들에 구체적 사실과 수치까지 들어가며 자유롭고 확신에 찬 어조로 답하는 모습은 생방송을 지켜본 많은 러시아인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운 민생 문제 해결과 도움 요청에 상황을 파악한 뒤 해결해 주겠다라고 어김없이 약속하는 태도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헤아리는 진정한 지도자의 이미지가 풍겨져 나왔다고 러시아 언론들은 극찬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푸틴의 지지율은 더 많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례 없는 서방의 제재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30일에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여론조사 기관인 레바다 센터는 이날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8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지난 1월 69%보다 14%포인트나 상승했고 최근 수년간 지지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레바다의 데니스 볼코프 이사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많은 러시아인이 초기에 충격과 혼돈을 느꼈지만 러시아가 서방에 포위당하면서 지도자에 대한 지지를 보내야 한다는 믿음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서방과 대치 국면은 러시아인을 뭉치게 했다라며 응답자 일부는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래야 하는 때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제사회 모두가 우리를 반대한다. 푸틴 대통령이 우리를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산채로 잡아먹힐 것이라는 생각에 깔린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점은 그동안 푸틴이 한국에 보복하겠다고 수차례 말했었는데 이번에 이를 시행에 옮겼습니다.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병행 수입 허용 품목에서 삼성 스마트폰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스통신은 31일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법무부에 보낸 문서 초안에 따르면 삼성 스마트폰은 병행 수입 목록에 남아있지만 디지털개발부는 삼성 스마트폰을 수입 허용 목록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막스투 샤다예프 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부 장관은 산업통상부와의 논의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력에 뒤지지 않는 중국 제품이 있다는 점에서 삼성과 LG 스마트폰을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놓고 보복 조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러시아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던 한국의 현대차. 그런데 전쟁 후 푸틴이 한국산 자동차까지 사실상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버리면서 중국산 자동차가 러시아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28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시는 중국 승용차 시장 정보 연석회 CPCA를 인용해 올해 1월에서 2월 중국 자동차 수출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한 68만 2천 대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내연기관차가 62.2%, 전기차가 37.8%를 차지하는 등 전기차 비중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중국 자동차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올해 1, 2월에만 중국은 러시아의 지난해 수출 물량 16만 2150대의 절반에 육박하는 7만 9285대를 수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70% 급증한 수치입니다.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자동차 산업 컨설팅 업체 아프토보스 대표 타티아나 그리고리예브나는 이날 통신에 외국 자동차 기업 가운데 현재 러시아에 남은 것은 지리, 하발, 장화이 자동차 등의 중국 기업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시장에서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 자동차들이 연말까지는 60%의 시장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인들이 극대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디자인과 성능이 최고 수준인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겨울이 긴 러시아의 맞춤형으로 히터 기능과 배터리 용량을 대폭 키워 러시아 현지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러시아 맞춤형으로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고 이를 통해 러시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자동차를 현대차가 제공한 것이죠. 자, 그런데 푸틴 때문에 한국차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중국차를 산 러시아인들은 중국차가 더 싸지만 자동차 곳곳이 전부 싸구려 플라스틱이다. 이건 최악이다. 히터를 틀면 기름을 일주일에 3번이나 넣어야 한다. 현대차는 2주에 한 번만 넣으면 되는데 이건 차이가 너무 심각하다 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산 신차가 러시아에서 6개월 동안 고장률이 77%, 운이 정말 좋아야 고장 안 나는 자동차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품질이 심각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중국산 버스는 브레이크가 고장나 러시아 국민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1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전격 하향 조정했습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미국 신용등급을 내린 것은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2011년 당시에도 또 다른 3대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가 국가 부채 상한 증액에 대한 정치권 협상 난한 등을 등급 강등 배경으로 지목했는데, 당시 미국 주가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불과 며칠 만에 미국 S&P 지수는 15% 폭락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애플, 알파벳, 아마존 등 대형주들이 일제히 폭락했죠. 한국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보시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발표되기 직전 2200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단 며칠 만에 1700까지 폭락했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셀트리온 등 모든 한국 주식들이 대폭락을 경험한 끔찍한 시기였죠. 이 피치는 보고서에서 향후 3년간 재정 악화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부채 한도를 놓고 의회 대치와 극적 해결이 반복되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 거버넌스, 국가 운영 체계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신용등급 강등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거버넌스 악화를 꼽은 점이 주목됩니다. 미국 정치권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며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에 임박해서야 해결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올해도 이 문제로 극한 대립이 이어지다가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정부 지출을 감축하는 대신 부채 한도를 2년간 높이기로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입니다. 현재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 약 4경 1,699조 원인데요. 정부는 이 한도 내에서 국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빌려 공공 서비스를 하는데, 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경우 의회가 한도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해주지 않으면 디폴트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두고 매번 민주와 공화 양당이 벌이는 극한 대치는 불확실성을 초래했고, 이는 경제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더 근본적인 요인으로 꼽히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재 정부가 걷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피치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세수 감소와 재정 지출 증가, 이자 부담 증가 등의 여파로 2022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7%에서 2023년 6.3% 수준으로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2024년엔 6.6%, 2025년엔 6.9%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강등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피치의 결정에 자의적이며 오래된 데이터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출렁거렸습니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4.7원이나 오른 1298.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1.9%, 코스닥 지수는 3.1% 각각 내렸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요. 거의 모든 주식이 대폭락을 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4% 넘게 하락했고 포스코홀딩스는 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최근 무서운 기세로 폭등세를 이어가던 에코프로그룹도 폭락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6.9%, 에코프로는 7.5%씩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대충격을 받았죠. 피치는 미국에 본사를 둔 미국 신용평가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 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조작됐을 확률이 매우 낮고 사실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이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올 들어 미국 증시가 강한 랠리를 이어왔고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4%를 넘나들면서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다소는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벤트가 발생한 만큼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미국 국채금리의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단기적으로 시장의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단기적으로 달러 및 유로, 엔화 가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바이든은 초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선 레이스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현재 시점이 미국 대선 후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이 피치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나오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이 대폭락하자 바이든의 지지율은 지하실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 경쟁에서 치고 나가던 바이든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1대1 대결에서도 오차 범위를 넘는 차이로 뒤진다는 충격적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 ABC 방송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율은 36%에 그쳤습니다. 지난 2월 같은 조사에서 기록한 지지율 42%와 비교하면 6%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2024년 대선 가상 대결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하락세가 완연했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으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는 36%, 바이든 대통령 지지는 32%로 나왔습니다. 무응답층을 대상으로 조금이라도 더 지지하는 사람을 물은 결과 바이든 대통령 42%와 트럼프 전 대통령 49%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바깥인 7%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바이든이 이제는 민주당 경선에서마저 떨어져 아예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바이든이 자신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자 다급히 한국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현대차를 시작으로 삼성, SK 등 한국 기업들의 투자만 받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갖다 붙이며 보조금을 사실상 단 한 푼도 주지 않는 황당한 뒤통수를 친 이후 삼성과 현대, LG 등은 수백조 원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미국이 아닌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으로 옮기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는 한국 기업들의 규모가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상황입니다. 일본 기업의 10배, 대만의 5배, 유럽 기업들은 모두 합쳐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하는 규모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바이든은 한국 기업들의 수백조 원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미국에 유치해야만 미국에서 다시 수백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경제가 다시 회복해 미국 신용 등급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해지는 순간 다음 대선에서 바이든의 참패가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바이든이 한국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며 한국에 엄청난 선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삼성전자의 최근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BOE가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을 탈취해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를 얻기에 따르면 삼성은 BOE를 겨냥해 당사 경쟁력의 근간인 지적 자산에 대한 도용 및 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더 이상 강구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법적 제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국제재판으로 갈 경우 미국은 100% 삼성 편에 설 것이라 하는 동시에 삼성이 압도적인 기술 격차로 중국의 디스플레이 회사들을 압도할 수 있도록 미국의 차세대 마이크로 올레드 기업을 삼성이 통째로 인수하는 것을 이 빛의 속도로 허가해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은 매우 중요한 만큼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 정부는 다른 나라 기업이 자국의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미국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업 이매진 인수를 바이든 행정부가 빛의 속도로 허가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매진이 보유한 다이렉트 패터닝 기술은 기존 백색 올레드 디스플레이보다 낮은 전력에 더 밝은 휘도를 제공해 IT 기기의 부피는 줄이고 배터리 수명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어 게임 체인저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이 삼성을 견제하려고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에 수조 원을 투자했음에도 결국 재팬 디스플레이가 파산했는데 미국 정부가 이 기업을 애플에 주지 않고 삼성에 준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이 기술은 확장현실,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기기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당연히 허가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MOU 수준으로만 했던 한미 연 700조 미국 군수시장 참여협정도 이미 태스크포스까지 꾸려 한국의 수백조 원의 수주를 줄여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방산업체가 연간 700조 원의 미군 군수물자 조달 시장과 연간 2,000개에 달하는 미군 첨단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국이 이제는 무기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 한국산 무기를 수출하는 꿈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